김수민의 뉴스 밑장. 지방의원의 세계. 네, 반갑습니다. 후보의 세계, 당선자의 세계, 낙선자의 세계에 이어서 지방의원의 세계 쭉 연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직후에 전국 지방의원, 지방의회 모니터링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뉴스 밑장 하기 전이죠. 안 됐습니다. 제가 안 했고 이제부터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지방선거 4년에 한 번밖에 없는데 너무 쉽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의원의 세계에도 시간이 좀 있었으면 진작에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을 텐데 여러 에피소드에 밀리고 특히 대선 시즌과 그 여파 이런 것들 때문에 못하다가 지방선거 끝이 나고 이제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방의원들의 활동을 살펴보실 때 참고가 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모니터링을 어떻게 해라, 이거 이전에 일단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지방자치, 지방정치의 세계에 입문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편하게 사건 위주로 설명을 하자라고 결심을 했어요. 지방의원의 활동은 어떤 종류가 있고, 그 종류에는 어떤 사례가 있다. 내 경험은 이렇다. 이렇게 제가 얼마 전에 한 시민단체 초청 강연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사건 위주로 설명을 하는 게 덜 딱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정 활동할 때 있었던 10대 사건을 선정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제가 말하기도 편하고 여러분들도 처음에 접하시기에 그게 더 편할 것 같아서 네. 10개를 준비해왔는데 이번 시간 안에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잘못하면은 두 편으로 나뉘어질 텐데 일단은 이번 시간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잠깐 광고의 말씀 드릴게요. 제가 의원 때 활동이 좀 연장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오랜만에 또 제가 하나의 정책 사업에 나섰는데 용산공원을 정부에서 개방을 한다고 하죠. 근데 용산공원의 부지는 오염이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드러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번에 시범 개방하는 부지도 오염이 많이 됐습니다. 기준치 다 초과예요. 근데 당국에서는 인조잔디로 덮으면 된다. 2시간 이상 체류 안 하면 괜찮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범 개방을 하고 있는데 용산공원 개방 안 해가지고 피해보는 시민 없습니다. 정부는 환경정책기본법에도 나와 있는데 사전에 이 오염 물질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렇다면 용산공원을 개방해야만 할, 개방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징후는 이미 나타났어요. 앞으로 정밀조사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나타난 게 지하수라든지 토양의 오염 이런 것들, 여기서 검출되고 있는 TPH라든지 납, 페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기준치를 초과해서 나타났다. 어떤 지하수에서는 TPH가 100배 넘게 검출이 되기도 했고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특히나 이 오염 정화 관련해서 미국이랑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먼저 개방을 해버리면 어떤 협상에 힘이 실릴까요? 일단은 지금 이 개방은 중단돼야 된다. 그리고 그게 앞서서 미국과 협상도 있겠지만 정밀조사라든지 오염 정화 작업이 선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하고 있느냐? 국회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청원 홈페이지 여러분들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제목 검색을 통해서 용산공원 찾아보시면 그 청원이 나올 텐데요. 아직까지 별로 서명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먼데 일단은 100명을 채워야 정식 의제로 올라가서 홈페이지에 뜰 수 있거든요. 100명 좀 채워주십시오. 국회 청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용산공원 검색을 하시고 청원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이 요건을 충족하면 국회로 들어가고요. 국회에서 심사를 내서 청원이 통과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회 청원은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이따가 제가 청원 제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국회 청원은 사실 그 인원 요건 없이 1명, 2명이서 해도 소개할 의원이 있으면 국회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통과하면 이것은 시민의 요구를 또 국회가 승인을 해서 의결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 쪽으로 들어갈 때도 힘이 실리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할 일들이 많아요. 과연 지금 야당이라고 하는 집단들이 이런 걸 제대로 똑바로 하고 있는지 이걸 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를 하더라도 민주당보다는 저 같은 사람이 훨씬 잘할 것이다. 민주당 의원 또 이거 자료를 입수를 해서 언론으로 보도가 되도록 했거든요.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이라고 있어요. 그 판사 이수진 말고. 근데 그럼 뭐 하냐고요. 그냥 한 건 했어. 언론에 터뜨렸어. 이러고 마는 거예요. 지금 정당들의 문제가. 운동으로 이어가고 활동으로 이어가야 됩니다. 뭐 한 건 하면 다야? 몰라요. 이 의제가 알려져도 누가 했는지 몰라요. 예, 시민의 힘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뭐 뉴스 밑당, 뉴스 민당으로 할지 하여튼 가상의 당을 하나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그 작업의 1호로 이번 용산공원 문제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비슷하게 유해물질 관련한 문제들은 할 일들이 계속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고 액션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꼭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즌이 끝나더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건의를 주시면 많이 참고를 해서 활동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방의원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자, 좀 시간 순서대로 제가 10대 사건을 꼽았는데 첫 번째 사건은 박정희 기념사업이에요. 제가 2010년 7월에 임기를 시작을 하고 처음에는 뭐 그렇게 제가 어떤 주요한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의원을 적응을 해야 되고 저도 의원을 그때 처음 해봤고 그 전에 어떤 지식이 굉장히 풍부하게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잘 몰랐던 사안 중에 하나가 박정희 기념사업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국가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국가 예산으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시의원의 어떤 개입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거라고 미처 준비를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2010년 9월에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첫 번째로 예산 심사가 있습니다. 본 예산, 당초 예산은 아니고 추가 경정 예산 심사를 하는데 여기에 박정희 기념사업,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제, 탄신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추모제는 예산이 700만 원 정도 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700만 원이 다가 아니에요. 박정희 생가 보존 예산 중에 또 일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박정희 탄신제 같은 경우는 이게 얼마였더라? 한 8천만 원? 그리고 점점 예산이 불어났어요. 이 탄신제라는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지낸 지가. 남유진 구미시장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있었던 거죠. 이게 무슨 부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뭔 탄신제예요. 제목부터가 좀 그런데 추모제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10월 26일에 기일에 맞춰서 치러지는 거고 탄신제는 11월 14일이었나? 네. 그때 이제 13일, 14일 중에 하나인데 갑자기 헷갈린다. 이게 전태일 열사 기일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어요. 하필이면. 그래서 제가 그걸 예산서에서 처음 보게 된 겁니다. 이 뭐야 이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박정희 기념사업 어떻게 해야 될지. 시의원 하면서도 뭐 무상급식 한다, 도시농업 육성한다, 뭐 이런 것만 생각했지. 그러니까 새로 뭔가를 만들어낼 생각을 했지 기존에 있던 걸 어떻게 하겠다 이거에 대한 생각은 부족했던 거예요.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고민을 해서 예산 심사를 할 때는 상임위에서 먼저 심사를 하고 예비심사죠. 그다음에 본심사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합니다. 근데 제가 마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때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이런 거를 시에서 해야 되느냐 정도 의문만 표하고 뭐 이렇게 가타부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은 안 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이거 예산 삭감하자라고 했을 때 안 받아들여질 거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내가 예결특위에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밀어놨어요. 어떻게 접근할 건지. 예.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놓고 주말이 끼어 있었을 거예요. 주말 내내 생각을 했는데 저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구미시에 그전까지 정치를 하는 사람 중에 박정희 기념사업 자체에 대해서 비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박정희 기념사업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이건 예산을 좀 줄이자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성역화돼 버린 예산인 거죠. 근데 저는
제 성향이 기존에 한나라당 정치하던 사람들하고 다른 성향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면 제가 누구를 대변해야 되고 먼저 누구를 대변해야 되는 건지 뻔한 거 아니겠어요? 정치 자체는 모든 사람을 소외 없이 대변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정치인 개별적으로는 먼저 대변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대변을 어느 정도 해놓고 그 다음에 의견이 계속 부딪혀 있다. 그때부터 타협이나 절충이 일어나는 거지, 의견 대변 자체가 안 되고 있을 때는 대변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구미 시의회 의원은 23명입니다. 저는 23분의 1이에요. 근데 구미에서 박정희 기념사업에 반대하거나 이게 좀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23분의 1일까요? 그 훨씬 많습니다. 그것보다. 나중에 드러났는데 2016년 중반기에 시민단체에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요 시기면 최순실 게이트 터지기 전이에요. 이걸 감안하시고 보면 되는데, 박정희 기념사업이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에 70%의 응답자가 그렇다라고 대답합니다. 구미 시민만 조사한 거예요. 그리고 박정희를 구미 도시 브랜드화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찬성 반대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게 시민들 여론이었다는 거죠. 결국에 드러난 건. 근데 이 다수를 참칭하는 세력들이 무작정 밀어붙여 온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제가 처음으로 박정희 기념사업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첫 번째 제도권 정치인으로 등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원론적으로 접근하기로 합니다. 예산이 너무 지나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저의 말씀은 그거였어요. 지지자들이 해라 하려면. 근데 이거를 공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아직까지 생각이 정해지고 있지 않은 시민들까지 끌어들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다행히 그걸 비껴갔는데,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생들을 박정희 생가에 데려가서 참배를 시키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죠. 나중에 결국 저는 청소년 관련된 박정희 예산들 막 올라올 때 그거 삭감시키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그때 부딪혔던 거는 추모제 탄신제인데, 이것은 지지자들이 자부담으로 해라 라고 하는 게 제 의견이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원론적인 얘기부터 꺼냈어요. 뭐 공과 과가 있다고 하고 명함이 있다고 하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잘했다고 하는 경제정책에도 공과가 있다. 경제는 다 잘했고 뭐 독재 좀 한 게 문제다, 이 수준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시민들을 기념사업으로 끌어들이면 안 되는 거고, 기념사업을 하겠다는 건 말릴 수 없다. 말리지 않겠다. 지지자들이 해라. 이 얘기였어요. 난리가 났죠. 특히 제가 회의 중간에 발언했었던 구미가 남한의 평양이냐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좀 하지 말지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내가 물어본 거 아니에요. 반문한 거 아닙니까? 구미가 남한의 평양이냐고. 이게 되게 웃기는 게, 그러면 김수민 너는 친북이냐는 거예요. 아니, 평양이 여기서 부정적인 의미로 언급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친북이에요? 이게 그거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조국 지지자들한테 조국기 부대라고 했던 거. 그러니까 뭐 김수민은 국민의힘 편, 뭐 심지어는 조국 반대하면 극우래요. 야, 그럼 내가 왜 조국기 부대라는 표현을 썼겠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는 게 진영을 넘나들어서 소위 대깨라는 사람들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였다는 거죠. 난리가 났습니다. 어쨌든 난리가 나고, 한나라당은 가만히 있었는데 친박연합에서 들고 일어났어요. 친박연합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는 집단이에요. 구미 시의회 당시에 4명의 시의원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시의원들이 저한테 대놓고 뭐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4명 중에 1명이 친박연합에 가서 이거 성명서 내야 된다 했다고 합니다. 그거를 제가 친박연합 내부 관계자에게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구미가 남한의 평양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 김수민 설명해라. 그리고 설명 못하겠으면 사퇴해라. 왜 설명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또 장문의 반박문을 발표를 했죠. 결과적으로 뭐 제가 예상했던 거지만 이 예산은 삭감되지 않았지만 뭐 어떻겠어요. 그 쪽수에서 밀리는 거죠. 뭐 그렇게 일단은 끝이 났는데, 제가 이 싸움으로 거뒀던 거는 일단은 저에 대한 헛소리들을 일축하는 데 성공했다.
무슨 그때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에는 언제 들어갈 거냐. 뭐 개뿔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있어. 네, 근데 그 이후로부터 한나라당이 언제 들어갈 거냐는 말은 물론이고 한나라당으로부터의 영입 제의라든지 이런 것도 다 없어집니다. 근데 어떤 그 다른 시의원이 들었다는데 들었다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얘기를 하고 다녔대요. 김수민 의원이 한나라당으로부터 영입 제의를 4번 받았는데 다 거절했다더라. 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네, 아예 안 한 거죠. 그거를 아마 제 추정으로는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윗선에서 영입 제의를 해보라고 시켰나 봐요. 근데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배달 사고가 난 거죠. 아마 그 전달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김수민을 끌어들이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뜨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도 박정희 기념사업에 대한 논쟁들은 이어지는데 이때 일단 그 제 기조를 잡아놨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밀어붙이는 쪽에서도 당연히 대비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구미시의회에 박정희 기념사업 예산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명확하게 알렸어요. 모든 시민들이 그렇게 휩쓸려서 들어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김수민이 중앙정치적으로 떠보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게 돼요? 제가 생각을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제가 아무리 구미에서 박정희 기념사업이랑 싸워도 알아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언론 기사에 김수민 의원이라는 사람이 박정희 기념사업하고 싸운다고 기사가 났는데도 악플에다가 저 시의원은 젊다는 사람이 박정희 광신도가 됐냐. 예, 이게 지금 기사 독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그 당시에 이미 선을 보였던 대깨문의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로 제가 피해를 보면 받지 뭐 그렇게 성공을 하겠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 뜻에는 동의하는데 벌써 빨리 그렇게 일을 터뜨려가지고 불안하다. 좀 나중에 힘을 가졌을 때 하지 그랬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중에 제가 뭐 어떤 여러 가지 일들로 주민들한테 잘 보인 다음에 대다수 주민들한테 무난하게 잘 보인 다음에 이걸 터뜨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부터 터뜨렸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건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낙선한 다음에 김수민 의원이 박정희 기념사업 반대한 것 때문에 낙선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중선거구에 출마를 했던 정치인이고 중선거구 출마 정치인은 뭐 40, 50% 득표할 거 아니잖아요. 20% 득표하면 당선되는 건데 제 뜻에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 20% 없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기념사업은 좀 의견이 안 맞지만 다른 활동들은 김수민 의원 활동을 다 지지한다. 이런 분들도 상당수 계셨고 그리고 벌떼처럼 일어나서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구미의 보수 진영 안에서도 그런 얘기는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저 친구가 세대가 좀 다르니까 다른 생각을 갖고 있나 보지. 또 예산 얘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일각에서 뭐 소수였지만 박정희 기념사업이 솔직히 좀 그 타이틀 달고 막 예산을 쓴 건 사실이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지역사회 나름의 개방성, 관용성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진행이 됐고 나중에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박정희 기념사업 일부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 삭감하는데 성공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근데 조금 아쉬움과 후회가 있었던 거는 탄신제하고 추모제는 지지하는 사람들만 가요. 지지 안 하는 사람들은 거기 안 가면 됩니다. 뭐 길거리에 이렇게 현수막 붙어 있는 건 눈꼴 시릴 수는 있겠지만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거는 구미시의 공공시설 명칭에 박정희 체육관, 정수 도서관, 더군다나 이 도서관은 청소년 도서관이에요. 이런 명칭들 뭐 박정희로, 이 박정희로 너무 길어요. 크고 뭐 박정희 생가에 한정된 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게 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선 도전할 때는 박정희 체육관 이름 구미 시민체육관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기도 했었죠. 그래서 제가 그것부터 1순위로 잡을 걸 그 기념 행사가 아니라 그런 후회도 좀 있었습니다. 그 공공시설 명칭은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박정희 로의 경우는 행안부하고도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결국에 못했죠. 구미에 정수초등학교라는 곳도 있는데 이쪽은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이건 뭐 또 학교는 시의원의 직결 업무가 아닌데다가
사립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뭐 도마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박정희 기념사업이 이제 좀 자제가 돼야 될 텐데 그 구미시장이 민주당 시장이 하고 난 다음에도 뭐 크게 변화가 있지는 않았어요. 뭐 더 불어나지는 않았겠죠. 예, 이 문제는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민들도 지나치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모든 시민들한테 강제하는 식으로 공공시설 명칭이나 이런 것까지 붙이는 식으로 안 된다라는 걸 좀 승인을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체육관을 구미시민체육관으로 바꾼다고 해서 누가 피해를 봅니까? 그러나 구미시민체육관으로 쓰면 될 것을 박정희 체육관으로 써서 기분 나쁜 시민들은 있는 것이고 또 타지에서 이게 뭐 예전에 지금 없어졌지만 구미에 배구 프로 구단도 있었는데 그거 시합하면 다 TV에 박정희 체육관에서 경기가 열린다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그럼 구미는 저런가 보지 이런 이미지를 심어줄 이유가 있습니까? 이 첨단 산업도시에서. 이 부분은 구미의 보수 진영부터 스스로 돌아봐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단수 피해 사태입니다. 요거는 지방의원의 활동, 보장되어 있는 제도권 활동 외에도 시민운동적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일화가 될 것 같은데 2011년 5월 8일이었습니다. 날짜는 일요일이었고 제가 그날 오전에 고등학교 동문회가 있어가지고 그 체육대회에 갔는데 오전에 문자가 들어왔어요. 물이 이제 안 들어오기 시작한다. 수도가 안 나온다. 그날 바로 제가 그 상황을 면밀하게 보진 못했는데 이게 단수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나는 가수다 할 때였거든요. 2011년.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1등 곡은 기억이 안 나는데 임재범 씨가 노래를 부르면 화제가 되잖아요. 임재범 빈잔하고 구미 단수 사태가 1, 2위를 검색어로 다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단수 사태의 원인이 뭐냐? 단수가 이제 원래 수돗물을 낙동강에서 취수를 합니다. 물을 이렇게 시트를 통해서 물을 막 흘러가지 않도록 막아놓은 다음에 그거에서 이제 물을 취수를 해가지고 그걸 정수해서 가정으로 보내는 거죠. 근데 이 취수보가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왜 떠내려갔을까요? 4대강입니다. 4대강 공사를 하다 보면 이 준설 공사를 하고 그러면은 비가 갑자기 많이 왔을 때 물살이 확 빨라져요. 그리고 이거는 수자원 공사나 정부의 국토부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인재예요, 인재. 4대강 공사 때문에 물이 안 나오게 생긴 거예요, 집에.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동네를 돌면서 상황을 체크했는데 좀 달랐던 거는 글쎄요, 정당 소속이나 성향 때문인지 한나라당 그때 저 말고 다른 지역구 의원 2명 더 있었다고 했죠. 한나라당 의원 1명이고 한나라당 출신의 무소속 1명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잘 안 나타났습니다. 저만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동네 돌아다니는데 온 사방에서 욕설이 나오는데 4대강 공사에 대한 욕설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근데 특히나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그 몇 달 전에 탁수 사태가 한 번 있었어요. 수돗물이 이제 불구죽죽한 수돗물이 나오는, 그리고 받아놓고 기다리면 까맣게 변하는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민감한 상황이었거든요. 그 사건의 원인은 4대강이 직접적인 건 아니었어요. 그 수도관에 붙어 있는 그 슬러지들, 찌꺼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공사 와중에 중장비로 관을 건드리게 되면 그쪽으로 탁 퍼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정수를 하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그 슬러지가 많이 섞여 들어가 버린 이런 것들이 좀 원인이 됐는데, 근데 간접적으로는 슬러지 자체가 4대강 공사를 한 이후에 많아졌다라고, 이건 구미시 수자원 공사가 아니고 이제 구미시의 상하수도 사업소 공무원이 회의 중에 실토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렇다 치는데 이제 물이 안 나오게 된 거예요. 그 탁수 같은 경우는 그 물이 먹어도 유해하진 않은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 그 자리에서 주민들 항의하는데 물을 마셨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주민들이 화를 더 내셨죠. 그리고 육안으로 그렇게 심하게 오염이 되면 그것도 오염인 거고, 그리고 그 물로는 세탁을 못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한번 화가 엄청 난 적이 있었는데 바로 몇 달 지나서 단수 사태까지 터져버린 겁니다. 어느 정도였냐? 한 2, 3일 정도 안 났어요, 물이 평균적으로. 제가 자율방범대 활동도 하고 있었는데 그 방범을 서면서도 이제 상황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뭐 난리가 났죠. 예, 그때 이제 동네 지하수 그 민방위 급수시설이라고 하죠.
비상시에 펄 수 있는 거 그게 부족한 네, 그 현실도 알게 됐고 그리고 인동주민센터 제 지역구에 있는 거기에 막 사람들이 쭉 서 있었어요. 왜냐? 거기는 물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리는 곳이라서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사진으로 찍었는데 그게 구미 단수 사태를 상징하는 사진이 되었죠. 그거 검색하면 금방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찍었어요. 아유, 그때 물 안 나와가지고 정말 그 막 생수를 사가지고 변기에다가 붓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아유, 예, 그리고 뭐 구미 시민들이 그 변을 눈 다음에 봉지에 넣어서 창밖으로 던졌다는 유언비어가 돌았는데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제가 동네를 돌아도 제가 훨씬 많이 도는데 그렇게 해서 최장까지 간 데는 한 5일 정도 단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변호인단하고 시민단체하고 구미 시민 단수 피해 소송을 벌이게 됩니다. 집단 소송이고 그래서 제가 제 지역구의 책임자로 돼서 그때 아파트 주민대표자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연대가 돼서 그 소송을 거뒀죠. 한국은 이제 문제가 미국 같으면은 피해자 한 명만 딱 소송을 걸어도 그 사람이 보상을 받으면 같은 요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적용받습니다. 근데 한국의 법 체계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를 입증을 하면서 이제 본인이 소송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순차적으로 소송을 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소송을 하는데 한 1만 5천 명 정도가 거쳤어요. 그만 해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구미에 보면 이제 사이비 환경단체들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뭐 굉장히 비웃으면서 몇백 명이냐 하겠냐 이랬거든요. 15,000명 넘어가면서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규모가 됐죠. 근데 좀 기현상이 일어나는 게 이제 1차 소송 때는 제가 돌아다니면서 그 소송 용지를 걷어서 제출하고 또 같이 이걸 편철해가지고 분류하는 작업들까지 다 하는데, 이게 한 몇 달 지나면서 어디 가면 2만 원을 두당 준다더라라고 하는 유언비어가 퍼집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그 변호사 사무실 앞에 시민들이 줄을 지어서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 최종적으로 17만 명이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1심에서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쪽에서 제기했던 거는 소송 내용은 한 명이 하루에 단수된 거를 3만 원으로 쳐서 배상해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이다. 그러면 근데 그 집에 3일 동안 물이 안 나왔다. 그러면 3 곱하기 3 곱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죠. 24만 원을 3 곱하기 3 곱하기 4 하면 36만 원? 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근데 판결이 처음에는 그렇게 안 나왔고 1인당 2만 원인가? 뭐 그렇게 나왔었어요. 뭐 일수나 이런 건 치지 않고 이거 다 따질 수 없다라는 현실론이 있었겠죠. 근데 2심 판결에서 졌어요. 2심 판결에서 져가지고 좀 웃기는 논리가 우리는 이제 수자원 공사하고 구미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1심에서는 오히려 구미시는 빠졌습니다. 구미시보다는 이제 취수를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수자원공사 책임이다. 구미시는 이제 그걸 보급하는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데 구미시 책임은 도의적인 수준이다라고 일단 본 것 같아요. 근데 2심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이건 수자원공사 잘못이 아니라 구미시 잘못이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단수 3일까지는 수인 한도 내에 있다. 버틸 수 있는 한도 내에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어요. 근데 웃겨가지고 재판한 사람 니네 집에 한 물 3일 끊어볼까 진짜. 예, 그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2심 판결 났을 때는 제가 의원이 아닌 상태였습니다. 이 재판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왜냐하면 1차 소송 했던 사람들부터 먼저 접수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법원의 전산 시스템이 그때까지 좀 발달이 안 돼 있어서 10,000명을 입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9,999명 이렇게 입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먼저 판결 받고 그다음 판결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2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진 거죠. 그리고 3일 이상, 그러니까 초과 4일, 5일 단수된 지역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구미시가 배상하라. 이거는 완전 수자원공사 편을 들어준 거죠. 근데 제가 좀 그때 변호인단을 더 설득했었어야 된다는 것은 변호인단이 정부, 국토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 주저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 구미시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국토부 문건에도 단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때 어차피 지는 거
한번 세게 싸워보자. 시민들도 그거 돈 몇 푼 받으려고 17만 명이 한 거 아닙니다. 그거 하려면 주민등록등본 떼서 그 당시에 구미 시민이었다는 거 입증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액수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예, 저희가 소송 제기했었던 그 내용대로 하더라도 아까 4인 가족이면 36만 원이라 했잖아요. 뭐 그게 그렇게 많겠습니까? 화가 나서 한 거예요. 근데 판결이 그따위로 나오니까 이게 대법원 판결까지 굳어지면서 패소로 이건 뭐 거의 대부분 패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억은 좀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있고 저도 화가 나가지고 수자원공사가 그때 김현장을 썼어요. 1심에서. 근데 김현장한테 구미 시민이 이긴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로펌 바꿨는데 졌어요. 근데 수자원공사가 이렇게 배상 안 해주려고 버티면서 과연 로펌에다가 어느 정도의 비용을 들였는지 그걸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하거든요. 이때는 시의원이 아닐 때입니다. 근데 비공개하겠다는 거예요. 경영상의 민감한 정보라고. 그래서 제가 행정심판까지 갔는데 또 졌어요. 참나 씨. 소송까지 가려다가 제가 또 그때 마침 그때 구미에 없었어요. 일 때문에 서울에 가 있던 상황이었는데 여하튼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가 시의원 타이틀을 갖고 소송에 임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신뢰도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런 시민운동적 활동을 통해서 또 주민들과의 유대 이런 것도 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사례였습니다. 이게 시의원으로서의 권한이 직결된 건 아니지만 자, 세 번째 사건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인데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 권한은 의회는 없고 일단은 집행부가 편성을 해서 시장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가 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예산 심사를 해서 의결을 하죠. 근데 편성 과정에서 주민들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이게 한나라당의 유정현 당시 의원이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통과시키면서 의무화가 돼요. 근데 행안부에서 의무화를 하면서 보통 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 때는 세 가지 표준 조례안이라는 것을 지자체에 전달을 해줍니다. 이거 참고해서 만들어라. 뭐 심지어 그대로 뺏겨가서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세 가지 모델을 전달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소극적이고 내용이 빈약한 구체적인 내용이 별로 없다시피 한 10개 조항짜리의 조례를 구미시가 제출을 합니다. 의회에다가. 제가 그거를 이대로는 안 된다. 예산 제가 돌아가려면 예산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순서예요. 예산 학교가 있어서 주민들 교육을 담당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예산연구회도 있어야 된다. 예산을 어떻게 예산제를 운영할 건지 연구하는 조직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예산위원회에서 심사해야 된다. 예산위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조직이죠. 그 다음에 어떤 지역은 민관 예산협의회도 있습니다. 예산위원회에서 주민들끼리 합의가 된 예산을 관하고 민이 같이 공무원들이 토론을 해서 최종적으로 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주장을 했는데 사실 의원들이 참여 예산제를 반대했었어요. 이거 의원 권한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거고 구체적으로는 의원들이 자기 멋대로 쓰다시피 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시의원 재량사업비라고 하는데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의원은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예산 집행에 재량이 있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도 이건 동장이 주로 결정을 하는 형식으로 돼 있는데 의원들이 자기 쌈짓돈처럼 쓰고 있었던 거죠. 한 동사무소에 한 7천만 원 정도, 인구 많은 동사무소에는 1억 4천 정도, 구민은 그랬었습니다. 그럼 이제 의원이 도로 재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놓고 여기다 해주세요.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민원을 제기한 주민은 의원이 힘을 써줘서 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의원이 이제 업적이 되고 이런 거죠. 근데 그거는 그런 것부터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좀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걸 제 권한이 없는 거죠. 의원 권한은. 제가 그걸 쓴 적이 없습니다. 독단적으로 결정한 적도 없고. 제가 예산제에 그 동별 지역회의도 있어야 된다. 읍면 동별로.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말씀드렸어요. 의원들한테.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그 작은 예산 그거 몇 천만 원짜리인데 우리가 의원으로서 보자면 그 예산 큰 게 아니다. 근데 그런 걸로 생색낼 시대는 지나갔다. 우리는 더 큰 걸 관리하고 조정하고 관철시켜야 된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잘 안 먹혔어요. 그리고 예산위원회에 이제 의원들도 좀 긴장감 있는 게 지역 유지라는 사람들이 예산위원회에 들어와서
쥐락펴락 할까봐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구미시는 주민자치센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민센터라고만 돼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 동별, 읍면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 조례가 제가 의원 되기 전에 2차례에 걸쳐서 사실상 부결에 가까운 보류 처리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자신의 라이벌들이 치고 올라올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에서도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풀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는 예산위원회에서 시민단체라든지 이쪽에서 추천하는 비중은 좀 국한시키고 나머지는 공모를 해서 추첨으로 뽑는 거 이렇게 추진을 했었고, 근데 의원들이 결국에 제 말을 들어준 거는 의장단 선거가 하반기에 있게 될 텐데 김수민이 지지를 하는 쪽이 의장이 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제 말을 들어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그냥 내가 대표 발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주도하는 모양이 되기 싫어서 위원회 발의를 추진했었어요. 위원회 발의는 의원들의 5분의 1 이상이 연서명을 하면 발의를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외에도 위원회 차원에서 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안은 구미시의 기존 안을 완전히 갈아엎은 거기 때문에 수정안을 통해서 제안을 한 게 아니라 대체안을 만든 거죠. 그리고 이 대체안을 위원회 차원에서 발의하는 이거를 추진했었어요. 이 국회에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내용이거나 유사한 내용이거나 하여튼 그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은 법인데 여러 의원들이 발의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그 심사를 할 때 합쳐가지고 심사를 하는 거죠. 병합 심사를. 그러면은 이게 수정안을 일일이 짜는 것보다는 아예 백지 상태에서 새로 안을 짜는 게 더 편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이제 위원회가 발의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위원회 대안 발의를 준비하는데 다만 제가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제안할 때 2명의 의원이 찬성을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3명이었나? 위원회 전체 의원회 이게 몇 분의 몇이었더라? 근데 그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그 안을 제가 거의 다 짰어요. 짜서 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사실 의원들이 동별 지역회의는 빼자. 그다음에 예산협의회는 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냥 오케이 했습니다. 이거 뭐 제가 다 끝까지 고집 세울 건 아니니까. 그리고 뭐 제가 예산위원회 위원을 100명으로 했는데 줄이자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의원들이 조금 후회했습니다. 제가 나중에도 얘기를 했는데 위원의 수를 줄이면 위원 권한이 더 막강해진다고. 예. 근데 100명인 거를 한 80명인가 70명인가로 줄였어요. 그렇게 이제 절충을 해서 대신에 예산위원회는 당연히 있는 거고 예산연구회도 있고 의원들이 예산연구회에 들어가자 2명이 들어가면 된다 제가 설득을 했어요. 이 운영을 맡는 거에 있어서. 그다음에 예산학교는 해야 된다. 그리고 예산학교를 시의회가 주최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례 내용 초반부에 의회 권한을 예산제가 침해할 수 없다는 문장을 넣습니다. 의원들을 설득하려고. 근데 그 문장은 안 넣어도 돼요. 왜냐하면 의회의 권한은 보장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제가 중간 과정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의원들한테. 예산제를 통과한 예산이라도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내가 먼저 나는 반대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예산제 통과됐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의회에서 막판 심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위원들보다는 의원들이 대표성과 선출된 권력으로서의 자격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다 싶은 거는 심사를 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나섰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도 뭐 특별히 더 말을 보태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연구회, 예산위원회, 예산학교 등이 갖춰진 예산제 조례가 통과가 됩니다. 당시로서는 경상북도에서는 유일한 사례였어요. 경상북도의 나머지 시군들은 전부 그 하나만한 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는 표현이 들어간 그 조례를 채택했는데 구미만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간 조례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예산제가 그 이후로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산학교 열고 위원회도 열고 이런 것들은 구미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해보니까 이제 의원들도 걱정했던 일들은 별로 벌어지지 않더라. 이게 막상 해보니까요. 동네에서 방구 좀 낀다는 사람들이 막상 안 들어와요. 이 사람들은 마쿠에서 실력 행사하는 거 재미로 살아왔지 자기가 예산위원회 들어가가지고 설명하고 이런 걸로는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산위원회 열리는 것도 가봤고 예산학교도 여러 차례 가봤는데 오히려 참여 신청을 하신 분들은 오히려 처음 뵙는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 저도 굉장히 영예였던 게 예산학교에 가면 또 공무원들이 예산학교 가면 여기에 관심 있는 시의원 또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학교에 가면 공무원들이 이거 김수민 의원이 주도해서 도입한 제도다. 이렇게 딱 설명을 하면 그 자리에 온 주민들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잘 운영이 되느냐 이 문제는 좀 별개의 문제이긴 합니다. 그리고 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과도한 환상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 참여 예산제보단 결국 의회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참여 예산제가 적어도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불러 모을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산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귀중한 경험을 하시게 되는 게 본인이 제안해놓고 본인이 철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보니까 이게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겠구나. 혹은 꼭 필요한 게 아니겠구나. 그리고 더 시급한 과제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스스로 철회하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한 경험이에요. 이런 걸 안 해보면 왜 안 해줄까? 나쁜 놈들, 성의 없는 놈들 이렇게 되는 건데 직접 참여의 경험들이 더 성숙한 시민, 정치적으로 단수가 올라가는 시민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 이거 큰일 났네. 3개밖에 안 했는데. 4번째는 구미 시립노인요양병원 사태입니다. 이거는 구미 시립노인요양병원이 있는데 간병사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간병사분들이 알고 보니까 본인들이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임금을 올려달라고 투쟁한 게 아니라 확인을 해보니까 법정 최저임금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 또 야간에도 일하시고 이런 것들 수당 계산이 똑바로 안 된 거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노동당국에다가 업체를 신고를 했어요. 직고용이 아니라 간접고용이기 때문에 일단 업체를 신고했는데 업체가 폐업 선언을 해버립니다. 우리 운영 못해요. 그러면 이분은 실직 상태가 되는 거죠. 40명 정도가. 말이 됩니까 이게? 본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더니 실직자가 돼버렸어요. 이 상태에서 투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처음에 이 시립노인요양병원이 이제 그 일로 노조를 만들게 되는데 사실은 그 용역업체에도 폐업을 한 이유도 노조를 기피하려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근데 이건 노동권이죠. 근데 이분들 처음에 직고용을 요구를 했습니다. 시립노인요양병원에. 사실 직고용해도 되죠. 왜 안 됩니까? 용역업체에 주는 중간 마진 이런 거 차라리 안 주고 법정 최저임금 주고 직고용하면 되죠. 근데 병원 측도 노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서의 핵심은 직고용이라기보다는 고용 승계, 고용 유지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병원에서 쪼개기 전략을 씁니다. 그것도 사측 전문 노무사로 많이 뛰었던 사람을 써가지고 그래서 2년 넘게 근무한 24명만 일단 직고용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거 안 받아들이는 거죠. 간병사분들이. 쪼개기다 이거. 갈라치기다. 그 다음에는 이제 대놓고는 말을 못하죠. 노조 안 하면 너네 써줄게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부당노동행위가 됩니다. 불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근슬쩍 이제 자영업자로 좀 할 생각이 없느냐는 것들이 조금 간접적으로 퍼지게 되는데 일단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근데 어쨌든 병원에 문제가 있다. 시립노인요양병원이잖아요. 근데 이게 웃긴 게 구미 대학교라고 있어요. 그 재단에서 이 병원의 부지를 제공하고 그러니까 구미 대학교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도 그쪽에서 했어요. 야 좋은 것 같죠. 그리고 기부 체납까지 했습니다. 좋은 것 같죠. 근데 뭐다? 거기다 간판은 시립노인요양병원 붙이는 거고 실질 운영권은 그쪽으로 넘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에서 드리는 예산이 별로 없어요. 저소득층 노인 몇십 분에 대한 입원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 예산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그냥 독립재산제로 운영되는 겁니다. 간판만 시립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입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계속 병원 측 관계자도 만나고 또 구미 보건소가 담당 부서니까 만나서 보건소에서는 이제 노사 사건은 경험을 별로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제가 이거 고용승계다 직고용 요구 나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받지 말고 고용승계를 하면 이거 풀 수 있다. 중재도 하고 했었는데 이 사안에선 그래도 중재가 가능하더라고요. 이 사기업 부문에서 노사 갈등이 일어나는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는데 그나마 공공부문이니까 중재라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수단이 없는 거예요, 수단이. 그게 제가 이제 결국에 관계자들을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국회 국정감사와 비슷한 그 자리에 출석을 시킵니다. 출석 요구로 해서. 근데 또 뭐 참고인 출석 받았던 사람, 그러니까 원래 그 구미대학교의 창립자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 아들이었는데 거긴 또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노인요양병원 관계자들은 중인 출석을 시켰습니다. 나왔더니 뭐 모르쇠고 뭐 모르겠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밖에 없었어요. 저도 참 후회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더 잘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불러드린 사람이 병원장이랑 노무관리자 2명이었어요. 그 두 사람 다 출석을 했는데 사실 실권자는 그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 구미일대학교 재단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 제가 굳이 그 구미대학교 부총장이라는 사람을 부를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왜냐하면 대학교 부총장이기 때문에 직접 연관이 안 돼 있어요. 재단을 불러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재단 쪽 관계자를 부를 걸. 예, 좀 그때 제가 일들이 밀려 있다 보니까 막 깊이 전략적으로 접근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제가 그때 이게 주민참여예산제하고 다 쏠려 있었어요. 2011년 연말에 정례회 때인데 여러 가지 사안이 다 쏠려 있다 보니까 저도 예산 심사도 해야 되고 예산도 엄청 그때 쟁점 예산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한계를 느낀 거예요. 이것저것 다 밀어붙여야 되는데 김수민 동무대냐 이 얘기 나오고 있고 그 상태에서 좀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행정사무감사에서 병원 측 관계자들을 좀 몰아세우기도 했지만 뭐 다른 방법이 딱히 있지도 않았고 결국에는 이제 간병사분들이 일터를 떠나는 걸로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병원 측에서는 조선족인 분들 딱 고용해가지고 대체 인력 투입하고 있었고 참 그 조선족 분들도 굉장히 고생했을 거예요. 더 극심한 노동 조건에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남은 것은 노인요양병원 그 간병사 노조분들이 이제 구미시 차원에서 요양보호사 협회를 만드는 거 조직화에는 일단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또 삼성 백혈병 관련한 것도 뭐 제기를 해가지고 조금 시끄러워질 뻔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미시에서 건강한 일터 인증 조례라는 걸 만들었었는데 제가 조례 심사를 할 때에 그러니까 의원은 조례를 위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부로부터 넘어온 조례를 수정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백혈병 사례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 기업이라든지 또 그 말고도 비윤리적 경영을 한 기업, 환경을 오염시킨 기업, 부당노동행위 기업 이런 기업들은 건강한 일터 인증에서 제외한다라고 하는 그 조항을 삽입시킵니다. 이것도 뭐 아마 안 하려고 그래 또 집행부에서는. 아니 그럼 그런 기업도 포함시켜서 주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관찰을 시킨 게 그로부터 몇 달 전의 일이었는데 근데 저는 그래도 이 제도가 필요한 건 중소기업이다. 대기업은 뭐 여력도 있고 하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중소기업의 모범 사례를 선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선정한 기업을 보니까 6개의 기업을 선정을 했는데 건강한 일터로 다 대기업인 거예요. 다 대기업이야. 뭐 하려고 선정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반올림에 당시에 접수되어 있던 사례 중에 삼성전자 구미공장 사례가 3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뭐 확증할 수는 없지만 지금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고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인정할지는 떠나서 어쨌든 간에 그 반도체 사업장의 현재로서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노동자들이 병에 걸리고 있고 이건 전 세계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건강한 일터로 인증을 해줘 버리면 어떡하느냐. 그리고 내가 조례 만들 때도 수정 안에 넣지 않았냐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안 된다고. 제가 그때 보건소 감사에서 그 문제를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기자가 야 이거 큰 건수 아니냐 해가지고 삼성전자 쪽에다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삼성전자의
그 중간 관리자라는 사람 정도가 아마 한 부장급 정도가 인터뷰를 했을 것 같아요. 부장 아니면 차장, 과장 정도가. 근데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근거도 없이 그런 말을 한다. 쥐네는 뭘 했다고. 그때 진짜 한번 확전 가자, 씨발. 이렇게 된 거 삼성이랑 한판 붙자. 왜냐하면 제가 삼성하고 그로부터 몇 달 전에 2011년 7월을 앞두고 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삼성 관계자가 저보고 만나자고. 그러니까 저만 만나자는 건 아니었어요. 저희 지역구 의원을 만나자고. 근데 좀 이상한 거야. 예, 뭔가 낌새가 좀 이상했는데 왜냐하면 2011년 7월 1일부터 복수노조가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에도 복수노조 돼서 노조가 생길 거냐? 왜냐하면 삼성은 아예 무노조로 틀어막고는 있었지만 뭐 유령노조나 완전 어용노조를 만들어도 예전에는 복수노조 안 될 때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복수노조가 되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LG하고 삼성은 달라질 수 있다. LG는 그때 구미 LG는 굉장히 뭐 또 하나의 사측 권력과 같은 그런 노조가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막 언론에서도 지역 언론에서도 복수노조 구미에 삼성 LG에 생기냐 마느냐 이걸로 보도가 몇 번 나오던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속으로 그것 때문에 날 보자는 건 아니겠지. 왜냐하면 의원 3명이랑 동장까지 같이 보기로 했으니까. 야, 근데 나갔는데 테스트가 들어오는 거예요. 복수노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 씨발 뭐 검증 들어오냐? 제가 얘기를 했죠. 그 노조 틀어막는 비용 쓰지 말고 노조를 허용해주고 파트너십을 갖고 대화를 해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때 잠깐 뒤풀이 2차를 가가지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또 뭐 그때 경제민주화 얘기가 한창이었거든요. 선거 때가 다가오니까 기업을 후두로 잡으려고 하는데 내가 언제 한국 정치권이 기업을 후두로 잡았냐고. 이제 그나마 처음 있는 일이다 이게. 그렇게 한번 신경전을 벌였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날 나왔던 대리급 사원이 연락이 와요, 저한테. 연락이 오면서 환경미화원들 식사 대접을 해드리려고 한다. 오라는 거예요. 자, 제가 거기서 냄새를 맡았습니다.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환경미화원들 모여있는 자리에서 김수민 의원이 이 자리를 주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내는 거예요. 어떻게 돼? 이거 뭡니까? 기업과의 유착 같은 거죠. 근데 그 한 건에서 끝난 게 아니라 또 동네에 저희 동네에서 년마다 하는 노인잔치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뭘 또 대주겠다는 거예요. 비용이나 뭐 이렇게 후원이죠, 후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느냐? 왜 나한테 연락하느냐 그걸. 난 집행기관이 아니다. 동에다가 얘기하시라고. 그러니까 뭘 놀랬겠어요, 그쪽에서. 김수민, 삼성, 파트너십. 사측과의 파트너십으로 동네에 공익적 기부를 주선해줬다. 근데 그 전까지 구미 지역에서 LG는 그런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삼성은 별로 안 했었거든요. 그 LG도 이 활동이 좋은 활동도 있겠지만 뭐 이게 LG 노조에서 선심 쓰듯이 지역사회에 뭐 기부를 하면 그 자리에 시의원이 와요. 한국노총이랑 친한 의원이. 이런 식으로 이제 엮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수법이다. 그리고 삼성이 왜 갑자기 이렇게 나서느냐. 제가 그랬어요. 하려면 직접적으로 얘기해라. 왜 의원을 끼려고 하느냐. 결국에는 하여튼 제가 거기는 발을 들이지 않았고 결국에 이 백혈병 문제, 직업병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근데 삼성도 더 이상의 확전은 피했어요. 뭐 좋을 게 없다고 생각을 했겠죠. 하여튼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결국에 10편 다 못하는구나. 5번, 5번 사건까지만 하겠습니다. 낙동강변 개발사업 저지입니다. 요게 이제 2011년 연말에 걸려있었던 큰 사안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게 기원이 2010년 제가 의원 1년 차일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의원들이 지자체 산하 위원회 활동을 좀 하거든요. 이거를 이재호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에 하지 말라라고 권고가 내려왔었는데 좀 현실을 모르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너무 힘이 막강해지는 거 아니냐. 물론 할 수 있는 걱정이라고 보는데 하지만 막상 그 위원회에 들어가 보면요. 시민위원이라고 들어온 사람들이 시장이 위촉한 사람들이에요. 시장하고 친한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위촉이 돼버려가지고 시장한테 의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냥 거수기입니다. 거수기. 많은 위원들이.
그러면 위원 중에 위원이 크게 세 부류거든요. 시민 및 전문가 그룹이 있고, 근데 이쪽이 거수기 역할을 해버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도 들어옵니다. 거기에 국장급 공무원들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의원 2명, 3명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나마 의원들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몇몇 위원회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입니다.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 용역을 써가지고 뭐 이렇게 노점상 철거하는 그런 위원회로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연구과제 이런 거 할 때 용역을 주잖아요. 전문가 집단 쪽에. 그러다 보니까 이 연구 용역 단계에서 이렇게 과제들이 올라오는데 이거 용역을 줄 거냐 말 거냐. 근데 요 위원회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에 어떤 사업이 펼쳐질지를 예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낙동강변 수상비행장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캐치를 해서 그 자리에서 반대를 했는데 밀리죠. 나머지 거수기들이니까.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저는 그때 본 예산 때는 못 들어갔어요. 근데 다른 의원한테 전달을 해서 2010년에 있었던 거기서는 일단 막아냅니다. 수상비행장을. 근데 또 올리는 거예요. 또 올리는데 수상비행장만 올리는 게 아니라 낙동강변 골프장까지 해가지고 뭐 마리나 시설 뭐 5만 거 다 넣어서 600억짜리 사업 계획을 구미가 세운 거예요. 그리고 기본 타당성 조사 이런 것들로 15억짜리 용역, 연구 용역 예산이 올라온 겁니다. 이거를 삭감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요 삭감을 해낸 것은 처음에는 전체 의원 중에 4분의 1 정도만 반대했었어요. 근데 이 4분의 1이 의장당 선거라든지 이쪽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른다. 이것 때문에 결국에 막판에 회의를 해가지고 새벽 3시까지 갔나요? 그때? 13명이 예결특위원이었는데 7대 6으로 표결을 해서 이깁니다. 반대쪽이. 그러면서 15억 원을 날려버려요. 그때 제가 배수진을 쳤던 초반에 2명 의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이 예산 통과시키면 나 의원직 사퇴하고 곧 있을 2012년 총선에 출마한다. 뭐 사실 근데 뭐 그거 그렇게 구미 씨가 겁을 낼 만한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직을 건다고 처음으로 선언했던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좀 정가가 술렁술렁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삭감시키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이듬해의 추경 예산에 다시 그 예산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의원들끼리 좀 다수가 됐어요. 이 사업 꼭 해야 되느냐. 일부만 해라. 라고 하는 식으로. 그래서 뭐 오토 캠핑장, 수영장 정도? 근데 저는 그것도 뭐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골프장, 수상비행장 막는 걸로 그리고 마리나 시설도 막는 걸로 일단 저희 작전은 그거였고 그리고 강변 숲을 조성하겠다는데 그건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추경 예산 심사 때는 그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들 산출하는 수식이 그 식이 있어요. 공식이. 근데 600억 예산 중에 제가 골프장하고 뭐 낙동강 수상비행장 이런 것들 날린 걸로 해가지고 총액을 깎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새로 산출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못하도록 타당성 조사를. 네, 그렇게 이제 절충이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시민 여론조사를 먼저 실시를 했는데 낙동강변 수상비행장 골프장에 대해서는 80%가 반대하는 걸로 나온 겁니다. 근데 어떤 쌉소리하는 지역 토호 새끼들이 어떤 우리 동네 어떤 자가 공개 회의에서 시장도 참석하고 시의원이 참석하고 주민 몇 명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일부 의원이 이념적인 이유로 반대했다. 구미시 경제에 도움이 되는데 이따구로 짓거렸어요. 근데 시민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골프장 수상비행장 80% 반대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수영장하고 오토캠핑장도 찬반이 오차 범위 내에서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여론조사가 좀 필요합니다. 맨날 지네가 다수파래. 제가 진짜 구미시에서 박정희 기념사업 그거 말고는 그렇게 소수파인 사안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 박정희 기념사업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걸 전선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제 쪽이 다수가 되기도 한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 왜곡된 선거제도와 바쁜 주민들의 사정과 지역 토호들의 과잉 대표와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항상 지네가 특권 세력이 수적으로는 소수면서 다수파에 구실을 한다는 거죠. 이걸 그나마 바로잡는 게 지방의회예요. 왜냐하면 주민참여 얘기하고 뭐 참여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얘기하지만
그 시간 내가지고 갈 수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특히 구미 같은 지역은 교대 근무하는 노동자도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 다 배제되는 거예요. 애기 봐야 되는 엄마들, 아빠들 배제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력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이런 회의에 가보면 다 하는 얘기가 다 개발에 대한 겁니다. 개발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자리에 가서 장애인, 비정규직 이런 얘기 별로 안 나옵니다. 그런 자리에. 그러면은 이거를 누가 대변해 줍니까? 스스로 표를 의식해서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정치인, 의회 이쪽이 대변하는 거예요. 그 지방의회 무용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구미시장이 600억짜리 사업 추진한 거 그냥 되는 겁니다. 그냥. 지역 토호들은 다 따라가고 찬성하고 오히려 시장보다 더 한 줄 더 떠가지고 앞에서 끌고 있는데 이게 지방의회가 필요하다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강변에 뭐 수상비행장 세워서 뭐예요? 그걸로 뭐 환자를 수송한대요. 그냥 그 뭐 속도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럼 의료 인프라를 늘릴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처음에 또 그 저희 지역구에 있는 구미대교 입구에다가 그걸 계획을 해놨는데 그 지역 주변에 바로 인근에 군수업체가 있어요. 그 주변에 상공 통제입니다. 그것도 하나 생각 안 하고 거기다 입지를 만들어놨다 부랴부랴 옮기고 골프장? 골프장 뭐 그렇게 필요해요. 그 강변에다가. 강변은 강변에 어울리는 공간으로 조성이 돼야 됩니다. 저는 사실 강변 쪽에 아파트나 높은 건물 짓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 통풍이 다 막히는 거 아닙니까? 그 4대강공사 여파로 그러다가 난리 난 건데 조금 고마웠던 거는 한나라당에 이한구 당시에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정책위 의장이었던 것 같은데 이한구 의원도 수상비행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미시의 국회의원 중에 그 김태환 국회의원도 수상비행장 골프장은 반대다라고 총선에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그게 컸어요. 예,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휘하에 있는 지방의원들 4명 정도도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시작은 시민 여론과 또 몇 명의 시의원들이 시작을 했고 그 존재가 없었으면 600억 들여가지고 그거 다 짓고 자빠졌겠죠. 예, 근데 그렇게는 안 됐다. 지방의회는 필요하다, 소중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의 세계 2편에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